놈들이 온다. 순호가 도망가야 해. 새벽 4시 거실에서 터져나온 이 외침에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50년 전 남편 박철수가 마지막 밤에 했던 그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저는 천천히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한쪽 커다란 새장 안에서 초록색 앵무새가 날개를 퍼덕이고 있었어요. 순호가 도망가야 해. 놈들이 정말 온다고. 초록이었습니다. 남편이 40년 전부터 키우던 아마존 앵무새죠. 지금 나이로 치면 50이 넘었을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90세가 넘은 할아버지 새인 셈이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초록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초록아, 왜 그래? 저는 새장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초록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남편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냈어요. 문서를 숨겨야 해. 김 시장과 박 의원이 알면 안 돼. 김 시장? 박 의원? 이런 이름들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무릎이 시려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75세가 되니 새벽 찬 바닥이 뼈에 스며들었어요. 순호가 내가 죽으면 초록이를 잘 부탁해. 이 녀석이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때 초록이가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마지막에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뭘 기억한다는 걸까요? 저는 찬장에서 따뜻한 꿀물을 한 잔 타서 마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목이 말랐거든요. 꿀의 단맛이 혀끝에 감돌았어요. 증거는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 순호기만 알 수 있는 곳에. 초록이가 또 남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라니 무슨 증거 말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죽은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초록이가 이런 말들을 할까요? 하긴 새들은 원래 이상하잖아요. 어떤 때는 몇 년 전 말을 갑자기 따라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거겠지. 별일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침실로 들어가려는데 초록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김태호 놈이 돈을 가져갔어. 우리 땅 문서도 조작했고. 순호가 절대 믿으면 안 돼.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김태호라고요? 그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기 몇 달 전 자주 만나던 사업 파트너였거든요. 당시 신도시 개발 사업에 함께 투자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면서 그 투자금도 모두 날아갔었어요. 김태호는 남편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혹시 정말로?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의사도 그렇게 말했고 사망진단서에도 심근경색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마음이 불안할까요? 순호가 초록이 말을 잘 들어봐.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야. 초록이가 남편의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해졌어요. 저는 새장을 바라봤습니다. 초록이는 이제 평소처럼 고개를 깃털 속에 파묻고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초록이가 그런 말들을 한 걸까요? 확실한 건 이제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놈들이 온다. 도망가야 해. 김태호 놈이 돈을 가져갔어. 저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시계, 안경,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그 중에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서류도 있었어요. 서류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김태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의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 글씨체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이게 뭐지?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보니 서명 부분이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나중에 덧붙여진 것 같았거든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저는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계속 초록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그냥 새의 잠꼬대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남편이 죽기 전에 초록이에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초록이가 또 그런 말을 한다면 이번에는 녹음을 해보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초록이 새장 옆에 놓고 녹음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새벽 4시가 되자 과연 초록이가 다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김태호, 박이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놈까지. 모두 한패야 순호가.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내 통장에서 3억이 빠져나간 걸 확인했어. 내 도장으로 찍혀 있지만 내가 한 게 아니야. 3억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죽을 당시 우리 통장에는 겨우 5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고 했었는데 원래는 3억이나 있었다는 뜻인가요? 순호가 내가 죽으면 절대 김태호 말을 믿지 마. 그놈이 서류를 조작해서 내 돈을 가져간 거야. 초록이의 목소리, 아니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이호는 당시 시청 개발과장이었어. 그놈이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지. 김태호가 중간에서 다 꾸며낸 거라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하고 있던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박이원이라니. 혹시 지금 우리 지역구 시의원인 박정훈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그 사람은 20년 전부터 줄곧 공직에 있었으니까요. 증거는 안전금고에 숨겨뒀어. 117호, 비밀번호는 순옥이 생일이야. 안전금고라고요? 저는 남편이 안전금고를 이용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17호라니 어느 은행 말인지도 모르겠고 김태호 놈은 결국 내 목숨까지 노렸어. 병원 약을 바꿔치기 했거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했다고요? 남편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 와서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약을 바꿔치기 했다니. 설마 독살?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초록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호가 내 심장약통을 확인해봐. 아직 서랍에 있을 거야. 색깔이 다를 거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유품함에는 분명히 심장약이 들어있었어요. 한 번도 버리지 못했거든요. 서랍을 열고 약병을 꺼냈습니다. 20년 된 오래된 약이었지만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약을 쏟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흰색 알약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몇 개는 색이 조금 달랐어요. 미세하게 노란빛이 도는 알약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같은 약인데 왜 색이 다를까요? 저는 인터넷으로 남편이 복용하던 심장약을 검색해 봤습니다. 젊은 시절 경찰 일을 했던 덕분에 컴퓨터는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었거든요. 검색 결과 남편이 먹던 약은 흰색이 정상이었어요.
노란빛이 도는 알약은 완전히 다른 약이었습니다. 심장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혈압약이었어요. 이럴 수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독살당한 건가요? 그때 다시 초록이가 말했습니다. 김태호 집 지하실에 증거가 더 있어. 녹음기가 숨겨져 있을 거야. 녹음기라니요? 저는 휴대폰으로 김태호를 검색해 봤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김태호는 현재 성공한 건설업체 대표였어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들을 지은 사람이었거든요. 사진을 보니 살이 많이 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요. 20년 전 남편과 사업한다며 자주 우리 집에 왔던 그 김태호가, 그는 남편의 투자금으로 사업을 키운 거였나요? 저는 박정훈 시의원도 검색해 봤습니다. 역시나 그 사람이었어요. 20년 전 시청 개발과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시의원이 되어 있었어요. 프로필을 보니 도시 개발 분야의 전문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돈으로 출세한 건 아닐까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놈들이 내 남편을 죽인 거구나.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75세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믿어줄까요? 앵무새의 증언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독살까지 당했는데도 아무도 모르게 묻혔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었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그리고 그놈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부와 명예를 모두 빼앗아 주겠다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17호 안전금고부터 찾아봐야겠어요. 저는 휴대폰에 녹음된 초록이의 증언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순호가, 늦더라도 포기하지 마.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 그래요. 남편 말이 맞아요. 늦었지만 포기하면 안 되죠. 저는 내일부터 시내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117호 안전금고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호와 박정훈, 그놈들의 약점도 찾아내야겠어요. 75세 할머니라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칠 거예요. 젊은 시절 경찰로 일하며 터득한 수사 감각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기다려라. 이 할멈이 누군지 보여주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 목적지는 시내 제1은행이었습니다. 안전금고 117호를 이용하고 싶은데요. 창구 직원이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75세 할머니가 안전금고를 찾는다는 게 이상했나 봅니다. 성함과 신분증을 확인해 드릴게요. 박순옥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117호는 다른 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두 번째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시민은행이었죠. 혹시 박철수 명의로 된 안전금고 117호가 있나요? 제가 배우자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아, 박철수님이시군요. 오랫동안 오시지 않아서 저희가 연락을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있었어요. 정말로 남편이 안전금고를 이용하고 있었구나. 이용료가 밀려서 다음 달까지만 보관이 가능합니다. 연장하시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안전금고실로 들어가서 제 생일을 비밀번호로 입력했습니다.
1949년 3월 15일. 딸깍.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와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초록이 말이 맞았구나. 저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김태호가 작성한 가짜 계약서의 원본이었어요. 남편 서명을 위조한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박정훈이 받은 뇌물 내역이었어요. 김태호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개발허가를 내준 기록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태호가 남편을 독살하기로 계획했다는 메모였어요. 어떤 약을 어떻게 바꿔치기 할지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이 악마 같은 놈들. 저는 녹음기도 재생해봤습니다. 남편이 몰래 녹음한 김태호와 박정훈의 대화였어요. 박 과장, 이번 일만 성공하면 우리 둘 다 대박이야. 그런데 박철수가 눈치채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 예전에 경찰 출신이잖아. 걱정 마. 내가 약을 바꿔서 조용히 처리할 거니까.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복사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경찰로 일할 때 익힌 수사 노하우가 다시 떠올랐어요. 증거 수집, 용의자 감시, 완벽한 함정 설치.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먼저 김태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그는 요즘 시 외곽의 대형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는 광고도 나와 있었고요. 재미있는 건 그 사업에도 박정훈 시의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발허가를 내주는 담당자였거든요. 20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네. 저는 그들의 일정도 조사했습니다. 김태호는 매주 금요일마다 시내 고급 한정식 집에서 사업 미팅을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박정훈도 그 자리에 자주 참석한다고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그들이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 저는 옷장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옷을 꺼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아직도 품질이 좋아서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리고 가발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중년 여성용으로요. 변장을 해서 그들의 미팅 장소에 잠입할 생각이었어요. 혹시 또 비리를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면 녹음해서 증거로 삼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복수를 위해서는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김태호의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었지만 다행히 우리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박정훈의 집도 마찬가지였고요. 내일부터 그들을 미행해보자. 일상 패턴을 파악하고 언제 집을 비우는지 알아내는 거야. 초록이가 말한 대로라면 김태호 집 지하실에 녹음기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죠. 물론 불법 침입이긴 하지만 경찰 출신이 이런 짓을 해도 되나 싶었지만 이건 정의를 위한 일이니까요. 저는 밤늦게까지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 금요일 미팅 장소 잠입하여 현재 비리 확인. 2단계 김태호와 박정훈의 일상 패턴 파악. 3단계 김태호 집 지하실에서 추가 증거 확보. 4단계 모든 증거를 언론에 제보하여 일거에 폭로.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을까요? 75세의 몸으로 미행도 하고 불법 침입도 하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20년 동안 억울하게 묻혀있던 남편의 원한을 풀어줘야 했으니까요. 그때 초록이가 또 말했습니다. 순호가 혼자 하려고 하지 마.
도움을 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도움을 줄 사람이라니요? 누가 75세 할머니의 복수를 도와준다는 걸까요? 하지만 초록이 말이 지금까지 다 맞았으니까 이것도 믿어봐야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들의 미팅에 잠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금요일 저녁 7시 저는 시내 한정식집 소나무에 도착했습니다.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채로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1층 홀은 일반 손님들도 이용하는 공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시죠? 한 분이요. 조용한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웨이트리스가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완벽했어요. 저는 메뉴를 보는 척하며 2층을 주시했습니다. 곧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어요. 김태호였습니다. 20년 전보다 살이 많이 쪘지만 그 교활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뒤따라 박정훈도 올라갔고요. 두 놈이 아직도 한패구나.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첫 단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저분들을 관찰하고 계신 건가요? 깜짝 놀랐어요. 들킨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기자라고요? 젊은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김태호와 박정훈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들을 알까요? 그리고 제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할머님, 저도 그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요. 혹시 협력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젊은 기자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혹시 김태호가 보낸 사람은 아닐까요? 어떤 조사를 하고 계신데요? 부정부패 관련입니다. 김태호의 건설업체와 박정훈 시의원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오, 그렇다면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할머님도 혹시 그런 목적이신가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개인적인 이유라니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초록이가 말한 도움을 줄 사람이 이 기자일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젊은 기자치고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들을 지켜본 것 같았어요.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둘 다 10억은 벌 수 있어. 김태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박 의원, 허가 승인은 언제쯤 날 수 있나? 다음 주면 가능해.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만 조용히 시키면 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고. 기자도 같이 듣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다. 기자라면 이런 대화를 녹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을까요? 할머님, 지금 녹음하고 계시죠?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위험하다는 거죠? 저들이 눈치채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특히 김태호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이 기자가 20년 전 일까지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김태호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건가요?
기자의 표정이 잠깐 변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아니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기사 때문에요. 거짓말이에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기자가 아니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할머님, 혼자서는 위험해요. 연락처라도 주고받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저는 서둘러 식당을 나왔어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김태호가 서 있었어요. 어떻게 제 집을 알았을까요? 박순옥 씨죠? 우리 좀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맞섰어요. 무슨 일이세요? 요즘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니시던데요. 은행도 가고 식당에도 나타나고 이 사람이 저를 미행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디를 가든 당신과 상관없잖아요. 박철수 씨 부인이시니까 상관있죠. 남편분이 남겨놓은 걸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 위험한 거예요. 남편이 남겨놓은 것이라니. 안전 금고 일을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할머니, 20년 전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괜히 건드려봤자 좋을 게 없어요. 특히 할머니 같은 연세에는 말이죠.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혹시 제가 뭘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깊이 파고들면 할머니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악마 같은 놈. 20년 전에 남편을 죽이고도 모자라서 이제 저까지 위협하는 거예요?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굳이 위험한 일을 할 필요가 있나요? 김태호가 돌아간 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초록이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걸요. 김태고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협박한다는 건 감춰야 할 비밀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만난 기자도 뭔가 의심스러워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닐 수도 있겠어요. 혹시 김태호와 연결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도움을 줄 사람일까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요. 김태호가 간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밤중에 또 찾아오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에요. 새벽 4시 초록이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순호가 그 젊은이를 믿어도 돼. 그 아이도 아픔이 있어. 그 젊은이라니 김태영 기자를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아이야.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어. 아버지 때문에 고생했다고요? 혹시 김태영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에 누가 왔을까요? 문 앞에 가서 확인해 보니 어제 그 기자 김태영이었어요. 할머님, 저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김태호가 할머님을 찾아갔다고 들었어요. 위험할 수 있어서 왔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김태영은 안으로 들어오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이라니요? 저는 그냥 기자가 아닙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군요. 그럼 정체가 뭐죠? 김태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김태호의 아들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김태호의 아들이라니. 그럼 어제부터 저를 속인 건가요? 할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리면 저를 믿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복수 대상의 아들이 저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당신 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서 협박했어요. 당신도 그런 일에 가담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김태영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님, 제가 2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온 죄책감을 아세요? 무슨 죄책감이요? 박철수 할아버지를 죽인 게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를 고발하자니 가족이 모두 파탄날 것 같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하자니 양심이 견딜 수 없었고요. 김태영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러던 중에 할머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할머님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어제 식당에 나타난 거였군요. 저는 할머님을 돕고 싶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죄를 덮어둘 수 없어요. 정말 믿어도 될까요? 저는 김태영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실함이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박정훈과의 대화 내용도 녹음해 드릴 수 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당신 아버지인데. 상관없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김태영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 초록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순우가 이제 마지막 비밀을 알려줄게. 정말 중요한 증거가 하나 더 있어. 저는 김태영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초록이에게 다가갔어요. 1995년 3월 15일 철수가 마지막으로 숨긴 테이프가 있어. 김태호가 독타는 장면을 직접 촬영한 거야. 동영상 테이프라고요? 김태호 집 지하실 빨간 상자 안에 있어. 그걸 찾으면 완벽한 증거가 될 거야. 저는 김태영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정말요? 그런 테이프가 있다고요? 네, 초록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 집에 정말로 들어가야겠네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아버지는 내일부터 3일간 출장을 가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찾아보겠어요. 저는 김태영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를 고발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보고 자랐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덮어줘야 하나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잖아요. 옳은 말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함께 해보죠. 정말요? 저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초록이가 당신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 눈빛을 보니 진심인 것 같고요. 김태영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님. 2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인데 뜻밖의 동료를 얻게 됐어요. 그것도 원수의 아들을. 세상은 참 아이러니해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할머님. 반드시 성공시켜서 박철수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김태호와 박정훈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돈과 권력을 가진 그들을 상대로 75세 할머니와 30대 기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해봐야죠. 지금까지 온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김태호가 출장을 간 다음 날 저녁, 저는 김태영과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2층 단독주택이었어요. 담장도 높고 CCTV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돌아가셔도 돼요.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죠. 김태영이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문이 열렸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를 안 바꿨네요. 우리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값비싼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남편의 돈으로 산 거구나. 지하실은 이쪽이에요. 김태영이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한쪽에는 와인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빨간 상자를 찾아봐야 해요. 우리는 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서 재채기가 나올 뻔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 때 구석진 곳에서 빨간 플라스틱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거예요. 김태영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에는 1995.3, 15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정말 있었네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왔어요. 김태영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출장 가신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발소리가? 발걸음이 점점 지하실 쪽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상자 뒤로 숨었습니다. 계단에서 불빛이 비쳤어요. 손전등을 든 사람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와라. 다 보였다. 김태호의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돌아온 걸까요? 출장은 거짓말이었나요? 태영아, 내가 있는 거 다 안다. 어서 나와. 김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 이 배신자 같은 놈이 자기 아비를 팔아먹으려고 했구나. 김태호가 화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뒤에는 박정훈도 따라왔어요. 박순옥 씨도 나오세요. 숨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할머니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뒀거든요. 태영이가 찾아가는 것도 다 봤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도 다 들었어요. 완전히 당한 거였어요. 김태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20년 전에 박철수를 처리할 때처럼 이번에도 깔끔하게 정리해야겠네요. 처리한다고요? 저희를 죽이겠다는 뜻인가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죄라고? 이건 자기 방어야. 우리가 살려면 이런 걸 해야 하는 거라고. 박정훈도 말했어요. 김 사장 말이 맞아요.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들이 내 남편을 죽인 거 맞죠? 그래요. 그 고집불통 박철수가 우리 사업을 망치려고 했거든요. 경찰 출신이라고 으스댔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할머니. 약한 놈이 죽는 거지. 이 악마 같은 놈들. 그럼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있나요? 할머니도 태영이도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김태영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할머님은 보내드리세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질게요. 너도 이미 끝난 놈이야. 자식이 아비를 배신하다니.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은 없다는 걸. 김태호와 박정우는 정말로 저희를 죽일 생각이었어요. 20년 전처럼 또다시 악이 승리하는 건가요? 그런데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호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 박순옥 집에 가서 새를 처리해 주세요. 빨간 앵무새요. 초록이까지 위험에 처한 거예요. 안 돼요. 초록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 새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박철수가 훈련시켜뒀더라고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남편의 복수는커녕 저마저 남편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 증인인 초록이까지 사라지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할머님,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믿었어요. 김태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체념했습니다. 어차피 75세까지 살았으니 크게 아쉬울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초록이까지 죽게 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김태호, 당신도 언젠가는 벌을 받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20년을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정말 끝인가요?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지하실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 온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김태호와 박정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김태호와 박정훈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경찰이 왜 와? 누가 신고한 거지?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김태호가 눈을 부릅뜨며 저를 봤어요. 뭐라고? 언제 신고를 했다는 거야? 오늘 오기 전에 미리 해뒀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동요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럴 리 없어. 휴대폰도 확인했는데 휴대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됐어요. 김태호 씨,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늙은 할머니 아닌가? 틀렸어요. 저는 25년간 경찰로 일했던 박순옥 경이에요. 김태호와 박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이라고? 네, 남편과 결혼하면서 그만뒀지만 수사 감각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방금 전 당신들이 한 말들 모두 녹음됐어요. 박철수 살인 자백도 포함해서 말이죠. 김태호가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뒤로 피했어요. 늦었어요. 이미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 됐거든요. 경찰 시절 익힌 기술이 도움이 됐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경찰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손을 들고 나오세요. 어떻게 정말 경찰이 온 걸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로 한 얘기였는데 말이에요. 그때 김태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미리 경찰서에 연락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아, 그래서 경찰이 온 거구나. 경찰들이 지하실로 내려왔어요. 김태호와 박정훈은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합니다. 무슨 혐의로요? 살인 및 살인교사, 공무원 뇌물수수, 문서 조작 등입니다. 김태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소리쳤어요. 할머니, 20년 전 일을 증명할 수 있어요? 아무 증거도 없잖아요. 증거라고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비디오 테이프를 흔들었어요. 이게 바로 증거예요. 당신이 남편 약에 독을 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김태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런 테이프는 없었어. 박철수가 몰래 촬영해 둔 거예요. 당신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박정훈도 말했어요. 설마 20년 전 테이프가 아직 재생될까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경찰들이 두 사람을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저는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초록이가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경찰관님, 제 집으로 빨리 가주세요. 증거를 없애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초록이가 세장에서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초록아, 괜찮니? 초록이가 저를 보더니 남편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호가 고생 많았어. 이제 다 끝났구나.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모든 증거들이 공개됐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는 아직도 재생이 가능했어요. 김태호가 남편의 심장약에 다른 약을 섞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안전금고에서 나온 문서들과 녹음 파일들, 그리고 어제 녹음한 자백까지 더해져서 완벽한 증거가 됐어요.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년 만에 밝혀진 은퇴 경찰관 독살 사건, 75세 할머니가 밝혀낸 권력형 비리, 앵무새가 기억한 20년 전 진실, 김태호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박정훈도 공무원 뇌물수수와 살인교사로 15년형을 받았고요. 그들이 그동안 쌓아 올린 재산도 모두 몰수됐습니다. 김태영은 이 모든 과정을 기사로 써서 언론상을 받았어요. 할머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당신도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남편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시에서 공식 사과를 했고 명예시민으로 추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김태호가 가져간 3억 원도 이자와 함께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알린 것이 더 의미가 있었거든요. 통쾌했어요. 정말로 통쾌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가 모두 해소된 기분이었어요. 악인들이 처벌받는 걸 보니 세상이 아직은 정의로운 곳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거든요.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고 김태영도 새로운 직장을 찾아 서울로 떠났어요. 조용한 일상이 다시 돌아왔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살았던 분노가 사라지고 나니 마음 한켠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남편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김태호와 박정훈이 감옥에 가도 잃어버린 20년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악인들이 처벌받았다는 사실만 남았을 뿐이었어요. 정의는 실현됐지만 제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새벽 4시 저는 초록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초록아, 우리가 한 일이 맞았을까? 초록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번에는 제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복수가 끝나니까 허전하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정확히 제 마음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찬장에서 꿀물을 타서 마셨습니다. 단맛이 혀끝에 감돌았지만 마음의 쓸쓸함은 달래지지 않았어요. 그때 초록이가 다시 남편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호가 이제 나를 보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보내준다고요? 20년 동안 날 붙잡고 있었잖아. 복수 때문에 날 떠나보내지 못했고,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복수 때문에 남편을 제대로 떠나보내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진짜 작별 인사를 할 때야. 내 무덤에 와서 말이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이제 남편과 이별해야 하는 시간이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초록이와 함께 남편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세 장에 초록이를 담고 남편이 좋아했던 국화꽃을 한 다발 사서 말이에요. 묘지는 조용했어요.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와서 낙엽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남편의 묘비 앞에 앉아서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왔어요. 초록이도 함께 왔어요. 묘비에는 박철수 1930-1995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65세의 생을 마감한 남편이었죠. 당신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놈들도 다 잡혔고요. 바람이 불어와서 국화꽃잎이 몇 개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통쾌했어요. 20년 만에 복수를 했다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복수가 끝나니까 마음이 비어 있어요. 저는 초록이 세 장을 열었어요. 초록이가 나와서 묘비 위에 앉았습니다. 초록이가 남편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호가 고생 많았어. 이제 그만 쉬어도 돼. 당신 때문에 20년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왜 그렇게 순진하게 남을 믿었는지, 왜 조심하지 않았는지. 미안해, 순호가.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나도 순옥이가 그리웠어. 매일매일 그리웠지. 왜 저를 두고 먼저 가셨어요? 약속했잖아요. 함께 늙어가자고. 용서해줘, 순옥아. 내가 잘못했어.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거든요. 복수할 때는 강했지만 지금은 그냥 남편을 잃은 슬픈 아내일 뿐이었어요.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겠어요. 당신도 편히 쉬셔야죠. 고마워, 순호가.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줘. 초록이가 묘비에서 내려와 다시 새장으로 들어갔어요. 초록아, 고마웠어. 너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 초록이가 저를 바라보더니 이번에는 자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나도 편히 쉬고 싶어. 그제야 깨달았어요. 초록이도 50년이나 살았으니 이제 지쳤을 거예요. 남편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도 끝났고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초록이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초록이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초록아, 수고했어. 그날 밤 초록이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50년의 긴 생을 마감한 거였어요. 저는 슬프지만 받아들였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초록이 장례를 치른 후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복수도 끝났고 남편과의 이별도 끝났고 초록이와의 작별도 끝났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저 자신뿐이었어요. 75세의 박순옥이라는 한 사람만.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꿀물을 마시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복수 때문에 못했던 평범한 일들을 하나씩 해보는 거였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어요. 경찰 경험을 살려서 어르신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는 일이었죠. 여러분,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럴 때면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말이에요. 김태영도 가끔 안부 연락을 했어요. 할머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너도 용기 있게 해줘서 고마웠어. 할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잊지 않을게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요. 저는 웃었어요. 그 젊은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과 초록이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는구나. 복수가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저 지나가는 한 부분일 뿐이었죠.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였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평온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원망도 분노도 없이 그냥 고요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75세의 깨달은 진리였어요. 복수보다 용서가, 분노보다 평화가, 혼자보다 함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창문 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꿀물을 타서 마셨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